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선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원화 강세와 동조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코스피는 일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국내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옵션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에 한국거래소의 책임이 크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비대위 측은 지난해 12월 선물 옵션 주문 실수가 발생했을 당시 거래소에 거래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가 않아 46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상반기 재정 집행을 7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활성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재정 집행 규모 확대와 함께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KB금융 내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국민은행에 이어서 KB금융지주에 대한 특별검사에도 돌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매달 대규모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 시스템 교체에 따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둘러싼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늘 오전장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쌍끌이 매도에 약보합 출발, 2,000선을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다 보니 지수가 상승 반전한테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주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지수가 가려나 보다 싶었는데요. 어느새 삼성그룹주들이 또다시 부진하다 보니까 또다시 하락 반전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코스피 수급 형태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팽팽한 수급 싸움이 치열합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셉니다. 펀드 환배 물량이 번번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히면서 코스피가 박스핏 탈출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기관 매물에 발목이 잡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의 물량도 만만치 않은 모습. 반면에 오늘은 아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최근 급락을 다소 진정을 하면서 오늘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일의 하락폭을 메우지는 못하고 소폭의 반등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거래소가 부진하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얻는 건지 잠시 후에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매주 수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가 오늘장에서 주목하신 키포인트 두 가지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는 오늘장에서 두 가지 키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증가와 함께 원자재 시장의 하락이 지속을 두 가지 키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글로벌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강해지고 있는데 강세 기조 계속 이어나갈까요? 예,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전체적인 증권 시장에 대한 부담, 가격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그 안전자산,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런 쪽에 어떤 그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것, 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지난 밤에도 러셀 지수의 좀 하락이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중 최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 일단은 지금 여러 전략가들 통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약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현상들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모멘텀의 전반적인 부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부재, 어떤 그 공백 상황, 그리고 거시 지표에 대한 공백 상황,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떤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아울러서 미국 FOMC 회의록이랄지 전반적인 유로존에서의 금리 결정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앞두고 관망세가 조금 더 뒤처지는 그런 양상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한 가지 또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요. 신흥국에 대한 경기 둔화 부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좀 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원자재 시장의 어떤 그 하락 부분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도 좀 자세히 있게 짚어주시죠. 네, 원자재 시장이 최근 들어서 조금 좀 한동안 조금 좀 그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이긴 했으나 좀 일시적인 부분에 지금 그쳤고요. 다시금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원자재 강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호주의 그 어떤 그 호주 달러의 약세 부분이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중심점에는 결국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대한 경기 개선의 지연을 큰 어떤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민감주에 대한 확신이 지금 서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올해 초만 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경기 개선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제 그 선진국들의 경기 모멘텀이 다소간 좀 둔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모멘텀이 결국은 신흥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부분 사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흥국들의 경기 개선이 조금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겠다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원자재 시장은 물론 실제로 경기 민감주의 어떤 그 개선 방향이 쉽사리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미국에서 만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된다면 저소간 좀 증권시장 일단은 조금은 더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일단은 단기적으로 짧은 관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단기 대응이 유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 과연 추세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좀 국한을 좀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 좀 단기 대응으로 좀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서도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단기적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좀 가려고 할 때마다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에 발목이 잡히면서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언제 좀 이런 물량들이 소화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어떤 그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분간 지금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시즌도 지난 상황 그렇다면 2분기 기업 실적 시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과연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도 사실상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경기가 더 이상 개선될 것이냐 아니면 그 개선되는 와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개선의 속도 부분에 오히려 좀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오히려 그 둔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쪽을 보시고요. 그다음 그 모멘텀이 결국은 좀 신흥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우리 시장 같은 쪽에서 조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 경기 개선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당분간 전개되겠다. 그렇다면은 좀 모멘텀 부재 상황이 계속 좀 더 진행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이런 모멘텀 부재 상황에서 항상 시장 내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밸류에이션을 뒤로 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다시금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는 그런 시장.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는 이제 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랄지 그리고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들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제의 상황, 오늘의 상황 아무래도 내일의 상황도 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기관들의 어떤 그 수급 상황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매수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관들이 얼마만큼 팔 것이냐 쪽에 오히려 기관들이 좀 매수 시점으로 전환돼주는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건 더 오히려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사이에는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시장 내에서 리레이팅 관점에서 우선주 계속해서 관심 영역에 두시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하시면 긍정적인 결과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장세 전망하셨고요.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 진단과 함께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저희가 금리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윌리엄 더들리는 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찰스 플로서는 정반대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라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거든요. 누구의 말이 좀 맞는 건가요? 어저께 윌리엄 더들리는 금리 인상 시점이 상당기가 오래 지속돼야 한다. 그 시점이 지금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을 좋겠는데 오히려 찰스 플로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점을 땡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가를 끄집어 내렸거든요. 매파하고 비도표가 지금 싸움이 상당히 좀 심한데,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찰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실업률이 6.3%니까 연말쯤 되면 6%가 된다. 사실 완전 고용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이는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점을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걸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이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건 항상 갈렸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연막치기를 좀 상당히 심하게 하는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앞으로 가든가 완전히 뒤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넬 옐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지난번 말실수 후에 계속해서 이 상당 기간 시간을 두고서 금리 인상을 조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매파들의 어떤 의견들은 우리가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매파들의 의견이 점점점 시장의 가시화가 되는 모습, 특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거는 매파들로 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어저께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의사록이 발표가 있어요. 이 의사록 발표에서 그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윌리엄 더들리 얘기가 맞는지 찰스 플러스 얘기가 맞는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무리 안에서도 의견이 너무 정반대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자넷 옐런이 테이퍼링 종료 후에 6개월 후 이 언급 발언으로 시장에 패닉을 안겨줬습니다. 저희는 말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옐런의 테이퍼링 종료 6개월 후 금리 인상 언급이 이게 맞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네.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맞으면 매파들 의견이 상당히 맞을 확률이 높죠. 물론 완전 고용이라든가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의 뉴스 흐름을 보면 뉴스가 약간씩 원래의 논조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한 예가 어저께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이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방법론이 제기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방법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방법론이 제기된다라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거고,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생각했던 어떤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그 어떤 기준점이 바뀌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떤 테이퍼링 종료 후에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그 논란이 시장에서 없어지면서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논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옐런의 그 발언이 어쩌면 실수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낙관론적으로 피력하는 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약간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낫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6월이라 그러면 6월을 맥스로 보고 접근하는 거죠. 그걸 전후로 해서 만약 그 이후로 간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유동성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 시점과 유동성 흡수의 차이점이 어떤 시간의 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테이퍼링만 끝나게 되면 언제든지 실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뉴스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꼭 그쪽으로 가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로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에서 4달 금통위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이제 뭐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확정시가 돼놓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한 차례 더 환율 전쟁이 불거질 것이라는 경고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22만 환율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참할까요? 지금 20이 거의 뭐 무슨 뭔가 하나 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안 하면 이제 큰일 나겠지. 신뢰를 확 땅에 떨어지겠죠.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일단 22의 그 말은 안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립 서비스가 끝에까지 나온 겁니다. 벼랑 끝까지 다 왔고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G1, 2, 3예요. 이들이 지금 전부 이 통화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일본 엔화가 74엔대 올라오고 난 다음 105엔대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밑으로 좀 약간 처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 추세로 본다면 여전히 약세 국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 계속 화두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큰 블록 중에 하나가 유로존인데, 이 유로화는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독일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유로화를 계속 강세로 유지하자니 잘못하면 유로존 국가들이 더 이상의 어떤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독일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서는 그 피해가 독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래 그 22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적절한 내에서라는 기본 전제가 깔리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쪽으로 그 시장의 이슈를 피력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이 유로존의 그 유로화 강세가 결국 유로존을 좀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도 유로화 강세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입물가가 싸지니까 사람들 심리적으로 더 수입물가가 더 싸질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소비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로화 약세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 구상이 될 거다. 그럼 결국은 전 세계에서 통화전쟁에 안 들어간 나라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거의 다 지금 자기네 어떤 통화를 지켜서 자기네 수출, 보호무역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면 22로도 결국은 늦게나마 칼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2가 작년 한 중반 정도에 만약에 이걸 했다면 벌써 환율 전쟁은 엄청나게 강하게 진행됐겠고, 또 22도 자기들이 해야 할 목을 상당히 했다. 그래서 상당히 선전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었는데, 너무 뜸을 들였던 게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22로서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칼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런다면 20의 통화전쟁의 가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거는 결국
시장의 어떤 통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변동성의 통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등 떠밀려서 환율 전쟁에 뒤늦게 가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도 워낙 강세 기조인데 우리나라도 환율 전쟁에 뛰어들게 될까요? 제가 볼 땐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위 선진국 하면 아시겠지만 알만한 나라는 다 아는데 거기에 20위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위의 선진국들은 다 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버틴다? 그럼 뭐 우리나라가 그 버티는 거에서 워낙 강세를 이겨낼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워낙 강세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벌써 난리들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할 거고 한국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환율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사실 작년에 환율 방어 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 금리 인하하고 뭐 해갖고 분위기 잡아줬으면 됐는데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하면 외국인 자본이 더 들어와서 환율을 떨어뜨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논조를 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환율 강세가 되는데 이거 어찌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만약에 20위가 환율 전쟁에 가입하는 그러니까 가담하는 시점을 6월 5일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6월 5일 전에 환율을 최대한 땡겨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은 6월 5일 이후에 1,000원을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위에 있는 그 2조 4천억 유로 정도가 0.1%를 내고서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걸 밖으로 내보내겠습니까? 그럼 내보내겠죠. 당연히 금리 높은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보다는 금리 한층 높게 우리나라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그럼 주식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계속 절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6월 5일 전에는 무조건 방어를 해서 상당히 높이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20의 통화정책에 걸려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한국은행 욕 많이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방어가 안 돼서 미리 안 돼서 시장에 그래서 지금 미리 환율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마지막 질문에 환율이 갑자기 5원 넘게 올라서 왜 이렇게 오르나 싶었는데요. 6월 5일 이전에 이미 방어태세에 들어간 걸로 보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6월 5일 전에 1,060원대까지 갖다 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할 때까지 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번 떨어질 때도 그렇게 갭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다 놓고 그리고 환율이 한 1,020원까지의 바닥점으로 잡거나 1,000원 정도로 잡아서 시장 내고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환율 상승과 주가의 상승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환율 하락과 주가 하락이 같이 떨어졌죠. 네. 이번에 환율 하락과 주가의 상승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에서만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가 나온다면 환율이 절상될 걸 각오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는 올릴 대로 올려보겠다 환율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우리 시장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좀 지수가 가나 싶었는데 또다시 발목을 잡혔거든요.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정말 힘들죠. 시장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열심히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디가 터줏대감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롱숏 펀드가 또 활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상승시키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의도적으로 밀었다가 다시 들어온 거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2012가 저항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이게 20의 통화정책에 맞물려서 새로운 신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것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기관들의 지금 매도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그 장대 양봉을 지난주에 줬어요. 주봉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에서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이번 주에 양봉이 다시 한번 쓰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양봉이 쓰게 되면 일단 2050 무조건 훌쩍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하루 이틀 남아있는데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사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월말 이제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이 지난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엔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쿼드러블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쿼드러블은 월 초에 들어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6월 초에.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시장은 기관들이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양봉 그림이 그려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려진다면 뭐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항상 2시 한 20분 정도 되면 나른해집니다. 이제 장은 몇 분 안 남았는데 종목들은 막상 움직이지는 않고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출발하면서 좀 기대했던 수익률이 바로바로 나와주면 되는데 그게 나와주지 않거든요. 꿈뜬 모습, 시장도 그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른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시장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2시 20분 저희의 남원호의 특징주 Y만큼은요 반드시 눈을 좀 똑바로 크게 뜨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항상 벨밴드를 통해서 추천 종목도 나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도해야 될 종목도 나가고, 이 종목이 비싼 종목인지 싼 종목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잖아요. 어떤 거를 가지고요, 네, 바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립니다. 아마도요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 뿐만이 아니고요, 이 TV에 나오는 다른 그 HTV 이런 데 많잖아요. WTV도 있고요. 다 봐도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격을 집어내서 여러분께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여러분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의 특징주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또 짚어볼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오늘 많이 떨어져요. 거래소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가요 무려 7%. 야, 이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나요? 지금 항공우주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소식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오늘 이렇게 떨어지냐면, 한국형 전투기 KF-X, 이 전투기가 지금 개발 사업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재검토가요 처음이 아니고 7번째입니다.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죠. 여기에는 막대한 어떤 준비를 위한 자금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0억 이상의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사업 차질이 계속 진행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굉장히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올해 이제 3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 수주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KFX가 일단 사업 재검토, 타당성 재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수주 부분도 분명히 좀 차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재검토한다고 한 달 뒤에 바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이니까 과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겠다. 그런데 이걸 보증해달라.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외국인은 작년 초부터 올해 현재까지요 장기적인 매수 기조를 보입니다. 즉 한 번에 강한 순매수로 최근에 들어서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오르거나 말거나 꾸준한 매수를 보였다는 점은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월달요 32,000원 돌파될 때부터 기관들은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도 매도하고 증권사도 매도하고 투신권도 매도했다. 32,0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 매도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일정 부분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자,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K10X 나리온입니다. 예, 나리온 이게 훈련기입니다. 이게 공군 입문훈련기로 결정이 났어요. 공군 입문훈련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입문훈련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이 카이저, 항공우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라인업에서 제일 밑에 마지막 하나 빠져 있었던 부분이 바로 입문기예요. 그 다음에 기본 훈련기가 있고, 고등 훈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술 훈련기, 전체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빠졌던 게 바로 입문훈련기거든요. 이 부분까지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는 완전한 이 훈련기 쪽에서는요, 이 라인업을 전체적으로 다 수직 계열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입문이라는 게 또 어떤 개념이냐면, 비행기만 소위 말해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훈련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관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군 훈련 입문기라는 게 또 가지는 의미는 또 뭐냐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일단 민간 항공기 쪽, 민간
소형 항공기 쪽으로의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넓어진다면 이 부분이 또 반드시 차지하는 부분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미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긴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은요. 여튼 결정이 났으니까 예, 기분 좋은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일본의 무기 수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본도요. 이제 이런 소형 항공기 그리고 훈련 항공기들을 세계에다 내놓아 팔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지금 아직 같은 일본의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바로 이러한 이제 훈련기나 전투기들을 수출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또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고 강력한 경쟁자가 되죠.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거리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큰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단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우려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KC-100입니다. 그죠, 나리온. 목표를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10년간 약 한 600대를 내수가 아니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굉장하죠. 향후 이제 이러한 훈련기 같은 인도네시아든 다른 나라들 통해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KC-100에 대한 수익성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분기에는요, 좀 깜짝 쇼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KT-1 수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요,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이면 올 한 해 수주 목표가 3조 원이었으니까 거의 한 10% 되는 거, 요거 거의 수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오늘 아까는 어떤 내용 가지고요. 바로 뭐 타당성 재검증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요. 자, 이제부터 이 기업이 주가가 오늘 떨어진 이유를요. 진실을 한번 보자고요. 진실은요.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진실은 어디 있냐면요. 바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에 있다는 거죠. 보시죠. 밸류밴드 한번 보시면은요. 요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밴드 자체가요.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중간 부분에서 우상향하다 보니까 주가가 최바닥에서 최상단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갔지만 저 선을 뚫고 나갔죠. 밴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 완전한 고평가 구간이죠. 그런데 저 제일 위에 밴드 부분에 들어왔을 때 기관들이 아까 32,000원부터 매도했다 그랬죠. 바로 32,000원대부터가 기본적으로 올해 2월 이후에 32,000원대 가격은 일정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고평가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관은 이미 캐치를 했다.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 하나로서 얼마가 고평가고 얼마가 저평가인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었잖아요. 즉 뭐냐면 지금 주가는 오늘 왜 많이 떨어졌냐면 전투기 개발 사업 타당성이 재검증되었다고 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미 고평가에서 이런 적정 주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밸류 밴드 자체가 상향하는 각도가요. 보시면 제일 끝단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 노란색 가운데 부분 화살표 부분을 보면 좀 상승폭이 커졌다가 각도가 줄어들죠. 즉 뭐냐면 이익에 대한 개선 속도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고평가된 부분들은 반드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500원 이상은 분명히 현 2분기 내에서는요, 고평가 가격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향후 저 각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바로 이익의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 상에서는요,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밀려야 되느냐, 35,000원 선까지는 정도 밀려서 저 노란 선 가까이는 와야지 기본적인 적정 주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31,050원이라는 가격도 결코 아직은 썩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로 들어가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나는 내측을 가지고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다른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오늘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는 한 번쯤 던져주고 나와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증가되고 시장 인정 가치가 증가되는 종목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의 급락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우선 내용 어떤 뉴스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모든 주가는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 가치와 그리고 시장이 얼마만큼 인정해줘야 주느냐에 대한 인정 가치의 합으로 주가는 항상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저희 밸류밴드를 통해서 많이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다시 올라가는 듯 한데요. 아직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 좀 많이 강조를 좀 제가 최근 다시 드리고 있는데, 추천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조금 제대로 추천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추천드렸던 종목, 광동제약이 가장 최근 추천드렸던 마지막 종목이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는데, 확실한 거 아니면은 추천을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요, 보시고, 오늘장 역시 추천 좀 없습니다. 안 가져 나왔어요. 시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가져 나왔습니다. 종목은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두 종목 정리를 할 겁니다. 네, 끝까지 보시고,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죠?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100점주는요, 다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들어오네요. 네이버, 엔지니어링, 잘 듣고 계신가요? LG 디스플레이, 현대아이스코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줘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나, 삼성그룹주만 사나 사실 삽니다. 다른 거는 잘 안 사는데 좀 사긴 해요, 다른 거를. 그런데 대부분의 물량 자체를 전부 다 삼성그룹주 위주로서 포트 비중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SDI 같은 것도 있겠고요. 이런 관련주들 위주로 삼성증권, 삼성생명 이런 등등 종목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하나 삼성과 관련된 호텔신라나 제일모직 등등이죠. 이런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매수가 밴드가 바뀝니다. 130만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150만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전엔 제가 밴드가를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이때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잘 맞췄죠? 그 다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밴드 아래서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라도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죠. 차트를 잠깐만 제가 뒤로 빼볼게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언제 파셔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주가 흐름 차트 보자면요. 바닥에서 완전히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래도 여기 바닥 포인트인데 이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상승을 주는 그림이었지만은 흐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맞춰보자면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얼핏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대 자체는 어떤 그림이 나오죠? 매도를 좀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면은 147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이런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예외가 아닙니다. 이 포인트 잘 맞춰서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요, 굉장히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좋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추천을 지금 제가 안 드리고 있어요. 일부러 안 드리고 있습니다. 뽑아놓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이버 최근의 수급 볼게요.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지 않은 몇 개의 그림이 보이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급은 기관과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양매수가 잡히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매수가 전반적으로요. 잘 들어와 주고 있는 포인트들이 보여요. 네,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이 파는 그림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볼게요. 오늘장 수급도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18,000주, 기관 6,000주입니다. 수량이 작아 보이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이에요. 많은 수량을 지금, 많은 금액을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히는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21선을 깨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매수하기 참 좋은 그런 구간입니다. 바로 어제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그림을 좀 보여주네요.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사인은 안 드리고요. 가능하겠다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볼게요. 자, 오늘 오전장 좀 치고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올라가 주다가 약간 좀 내려옵니다. 0.3% 4% 정도의 소폭 마이너스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근데 수급은요. 보니까요. 볼게요. 자, 외인들이 지금 4만 주 이상, 기관들이 3만 5천 주 이상의 수량을 매수해주고 있어요. 금액으로 좀 볼까요? 자, 금액으로 보니까요. 외인들이 34억, 기관들이 30억가량의 양매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은 제가 계속 가지고 나왔죠. 좋아서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자, 쭉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외인이었고 꾸준한 외인의 매수가 잡혔던 종목이고 그리고 기관이 다시 사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양매수가 좋게 잡히고 있는 모습. 이 빨간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어떻게 계속 상승 쪽으로 분위기 나올 가능성. 그리고 오늘장 빠지는데 이거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니, 오늘 뚱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상승 흐름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제가 어떻게 본다고요, 이거? 이렇게 본다 말씀드렸죠? 바닥 포인트고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어느 정도 바닥에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긴 해요. 얼핏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좀 내려보자면 약간의 조금 고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완벽한 안착을 보이는 구간대는 한 9만 원이기 때문에 고점 포인트에 대한 9만 원으로 한번 그 이상이면 슈팅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고 좀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잘 보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르는 이유가 뭐죠? 오르는 이유. 자, 6월 월드컵 특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요, 좀 밀리다가 다시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히는데, 매수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 포인트에 많으시고요. 네, 요때 가끔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 뭐 3만원대 좀 아래, 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마이너스 구간은 크진 않죠, 그쵸? 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상승 분위기 나와서 치고 올라갈까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말도 안 되게 높이 올라가는 거고, 이럴 경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고점까지의 포인트는 가능할 겁니다. 자, 대신에 월드컵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는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죠? 왜죠? 모멘텀 소멸이니까. 그럼 지금 오르는 것은 월드컵으로 인한 기대 심리의 단계적인 상승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자, 오늘장 수급 잘 들어와 주고요. 최근도 잘 들어왔고 오늘장도 수급이 양매수가 잡힙니다. 잘 잡히는데 이게 금방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매수는 괜찮지만은 전고점 29,000원 이상 올라가 버리면 29,500원 정도까지 볼게요. 29,500원 이상 올라가 버리면 매도 심리가 아주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월드컵이 조금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월드컵이 왔다. 월드컵 시작하니까 TV를 사는 게 아니고 월드컵 시작하니까 모멘텀 소멸됐으니까 그때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거꾸로 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월드컵이 시작되면은 모멘텀 소멸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절반 이상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시려면 지금 사시는 거고 팔 때는 나중에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때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신나게 개인이 받아주니까 정리하고 나갈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늘 이 종목이 급등을 합니다. 현대아이스코입니다. 자, 10% 이상 현재 주가가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좀 조정이 온다면 매수를 권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조정이 안 오네요. 너무 조정이 짧았어요. 한 6만원대 조정을 좀 기다렸는데요.
안 오고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71,400원까지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이제 안정적인 부분 같이 잡히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도 보자면 기관들에서 아주 종목을 끌어올려줍니다. 확실히 많은 수급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양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거죠. 다시 투신권의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것이 주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요 똑같아요. 너무 비싸요. 비싼 건 아니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관 매도, 외인 매도 앞으로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EP입니다. 9810님 현대 EP 해드릴게요. 자, 현대 EP의 차트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많이 올랐구나, 조금 정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 좀 보이네요. 좀 주봉상의 큰 흐름으로 보자면요, 이 라인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닥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 되는 구간들이죠. 네, 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어느 정도 이 바닥에 대한 인식 구간에 대해서 라인이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잡힙니다. 그렇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잡힙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볼 때 바닥 인식으로 해서 상승을 줬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평행하게 하나 그어보고요. 주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만들어 볼 때 단기적으로 2개, 3개 라인인데 요거는 고점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봉입니다. 길게 봤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약간 좀 슈팅한 구간이 되겠고요. 여기가 고점 포인트로서 몇 번이나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간 자체는 여기 라인이 얼마죠? 선을 그어볼까요? 8,5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8,500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흐름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 좀 있다라고 판단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8,500원 라인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는데 8,500원 라인에 대해서는요, 아마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은 뭐 그래도 외인들의 매수가 잡히는 부분이고 오늘 장에서도 보니까요, 외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매도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게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거예요. 야금야금 파는 이런 포인트들. 기관들의 매도세가 아마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8,500원인데 한 8,4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8,500원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지금은 팔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일봉으로 잠깐 보더라도 현재 뭐 조정 거치면 다시 반등 주는 거 괜찮네요. 8,500원 라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두 종목을요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볼게요. 오늘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KG 인시스 마이너스 큰 폭입니다. 저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콜마 오늘 제가 팝니다. 이익 실현하고요. S1 두 단위 프로코어는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도 정리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한 마이너스 6%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정도가 보이는데 먼저 제가 KG 이니시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많이 밀립니다. 자, 주가 흐름에서 지금 현재 어제 급락했고 그저께 월요일부터 해서 주가가 5% 화요일날 7% 가까이 빠져주면서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버틸 수 있는 라인이 지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팔지는 않는데 당부드릴 것은 이게 지금 비중 20%로 해서 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 많은데 20% 가져갑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게 오늘 기준으로 해서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14,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버리는 라인이에요. 버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많이 좀 밀리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14,000원 포인트가 거의 바닥 라인 인식이라서 더 이상 깨면 안 되거든요. 그 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아버리네요. 코스닥 그래도 대표주 중에 하나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기다리는데 그 포인트에 맞추시고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현재는 괜찮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4,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 처리를 하는데 오늘은 아니지만은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매도 처리를 합니다. 뭐 오늘 안 빠지는데 왜 파십니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5% 정도 나고 있나요? 네, 1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제가 보통 한 7, 8% 수익을 요거 제가 가져갔는데요. 요거는 그 2배 정도 먹었잖아요. 네, 정리할 만하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기관들의 조금 매도세 자체가 좀 잡히기 때문에 잠깐 볼까요? 기관 매도세가 여기 보시면 조금 천천히 다시 나와주고 있어요. 이 흐름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오늘도 기관 매도가 좀 잡힙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이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냥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한 14%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오늘 좀 반등을 주는 실마리가 보이길래 가져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또 밀려버리네요. 흐름입니다. 오전에 좀 반짝 반등 주다가 1분 봉입니다. 쫙 밀리는 흐름 좋지가 않습니다. 자, 모빌리언스 제가 손절가를 15,500원 라인을 잡았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매도 처리하시면은 한 마이너스 6% 좀 넘어가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네요. 매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콜마랑 같이 매도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수익 실현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하도록 하고요.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잘 가져가시고 엔지니어링 수익 잘 나고 있죠? 잘 가져가시고 뭐 S1 같은 것도 수익 잘 나고 있으니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제가 또 수익 내면서 다른 종목 수익 내면서 나온다 말씀드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할 테니까 잘 하시고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 판단하에 비중을 늘린 것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집중하시고 방송 잘 따라하시고 보시면 되고 하나 제가 안내 말씀 좀 드려볼게요. 5월 31일 하고요. 토요일이죠. 6월 1일 일요일 날 대구 부산 강연회를 제가 갑니다. 대구 부산은 제가 처음 갑니다. 네. 아마 제가 가서 좋은 종목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좋은 내용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차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배워갈 건 배워 가셔야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실 거고요. 노트 꼭 준비하십시오. 노트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받아가셔가지고 제가 없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도 드려볼 테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참가 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셨죠? 그게 힘드시면은 샘플로스 오시면 되고요. 하셨죠? 네,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 9시 막상막하 투맨쇼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5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마감 들어서면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기관은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막판 역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루 더 쉬어갈까요? 마감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